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회로 이론을 공부하게 된 박상현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같이 회로 이론을 공부하는데 먼저 첫 번째 장은 회로 변수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회로 변수라고 하면 이제 회로에서 취급되는 값들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여기서 다루는 내용들이 우선은 회로 이론을 취급하는 좀 더 큰 범위에서의 우리가 공부하는 전기공학, 전자공학 쪽에 대한 개요들을 좀 나누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 어떤 공학이나 과학 분야에서 쓰이는 국제 단위계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공부하는 이 회로 이론에서는 회로를 해석하는 것이 주된 일인데요. 회로를 해석한다는 게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전압과 전류에 대해서 볼 것입니다. 회로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개의 변수가 전압과 전류이죠. 그래서 전압에 대해서 전류에 대해서 볼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기본적인 회로 소자에 대해서 보는데 그 중에서 특히 이상적인 기본 회로 소자. 이상적이란 말은 수학적으로 모델링되는 그러한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론적인 회로 해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상적인 기본 회로 소자에 대해서 볼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전력과 에너지에 대해서 볼 것입니다. 그러면은 1.1장 먼저 전기공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공학을 얘기하기 앞서서 우리가 전기에 의해서 동작하는 시스템들, 즉 전기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전기 시스템이라고 한다면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전기 신호를 발생하고 전달하고 측정하는 그런 시스템을 전기 시스템이라고 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 통신 시스템이나 컴퓨터 시스템이나 제어 시스템이나 전력 시스템 또는 신호 처리 시스템 등등 이런 것들이 전기 시스템의 예가 되겠고요. 사실 전기 시스템은 지금 언급한 것들 어떤 특정 한 가지 영역에 속해 있을 수도 있지만 두세 가지 이상이 결합돼서도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물론 깊이 연구하고 공부해야겠지만은 또 자기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부분이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해두어야지 서로 다른 엔지니어랑도 협조해서 일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전반적으로 필요하겠죠. 그러면은 전기공학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은 앞서서 얘기했던 전기 시스템, 그 전기 시스템을 실제로 우리의 실생활에 물리적인 자연상에서 구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리적인 자연현상 모델을 놓고 그것을 이제는 실제로 어떤 계산하거나 하기 위해서는 수학적인 도구를 이용해서 그 물리적인 자연현상 모델을 수학적 도구를 이용해서 결합시켜서 만드는 학문이 그 전기공학이 되겠죠. 그래서 전기 시스템을 그렇게 수학적인 방법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전기공학이 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회로 이론, 우리가 공부하는 이 과목 이름이 회로 이론이죠. 그래서 회로 이론에 대해서 말하자면은 아까 얘기한 그런 전기 시스템에서 나타나는 회로, 즉 전기 회로는 실제 전기 시스템의 수학적인 모델이 된 것입니다. 즉 어떤 전기 제품 시스템 이런 것들을 수학적으로 모델링한 그러한 자체를 전기 회로라고 말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이 회로 이론이라는 것은 이 전기 회로를 취급하는 것인데, 사실은 전기 회로를 취급하는 좀 더 제대로 된 좀 큰 범위의 이론은 전자기 이론입니다. 왜냐하면 전기는 단순히 전기뿐 아니라 자기하고 함께 돌아가기 때문에 전자기를 함께 취급해야지 원래는 올바른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하지만은 그 자기 영역까지 함께 포함해서 전자기를 함께 수학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굉장히 수학적으로 복잡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경우에는 전자기를 전체를 취급하지 않고 전기 부분만 취급하는 이 회로 이론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회로 이론은 전자기 이론의 특수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지금 그 특수한 경우, 즉 회로 이론을 적용해도 되는 그런 특별한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전기 효과들이 하나의 시스템 전체에서 순간적으로 전체가 동시에 발생되는 그러한 작은 시스템일 때라는 의미인데요. 그걸 다른 말로 집중 정수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집중 정수 시스템에 대해서 잠시 설명하자면은 그 전기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신호 파장의 10분의 1보다 작은 크기,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말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하자면은 어떤
여기서 말한 전기 신호의 파장, 그런데 전기 신호라는 게 이런 식으로 신호 파장이 생기게 되죠. 그러면 파장이라는 것은 가장 높은 부분과 가장 높은 부분 사이에 이 거리가 파장이 되겠죠. 이 파장의 길이가 얼만큼인지를 어떻게 구하겠습니까? 이 파장 뭐 람다라고 물리에서 많이 쓰죠. 이 람다라고 하는 것은 주파수하고 그 다음에 전기의 속도는 빛의 속도죠. 그렇죠? 그래서 이 C는 광속을 의미하는 거고, 이 F는 주파수를 의미합니다. 즉 광속을 주파수로 나누면은 이 파장의 길이가 계산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빛의 속도는 3 곱하기 10의 8승 미터 퍼 세컨드이고, 주파수는 우리가 사용하는 전기 시스템에서 주파수 얼마짜리 신호를 쓸 거냐에 따라 다른 거죠. 예를 들어서 가정용 전기는 주파수가 어떻게 되냐면 60Hz죠. 60Hz를 쓴다면은 계산해 보면은 한 어느 정도 나오나요? 그러니까 0.5 곱하기 10의 7승이니까 5 곱하기 10의 6승. 즉 그러면은 약 50 공이 6개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예, 한 500만 미터 정도의 길이가 이 파장의 길이가 되는 거죠. 즉 이 60Hz로 전기가 한번 출렁하는데 이 거리가 이렇게 큰 값이란 말이죠. 킬로미터로 바꾸면은 5000km죠. 즉 5000km 가야지 한번 이렇게 되는 정도의 큰 거리란 말이죠. 지금 근데 여기서 말한 건 이 전기 신호 파장의 10분의 1보다 작은 크기. 그럼 10분의 1, 요 10분의 1 크기면은 얼마죠? 500km라고 할 수 있겠죠. 즉 어떤 우리가 취급하는 전기 시스템 크기가 500km 범위 이내이면서 주파수가 만약에 60Hz이면은 이 정도보다 작은 시스템이면은 굳이 전자기 이론을 쓸 필요가 없이 회로 이론을 취급하면 되겠다 이거죠. 이런 시스템이 집중 정수 시스템에 적용이 되니까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대체로 우리가 다루는 이 회로 이론에 있는 것은 모두 다 이 집중 정수 시스템에 해당되는 회로를 취급하기 때문에 전자기 이론은 전자기학 이런 과목에서 따로 배우시게 될 것이고요. 만약 예를 들어서 주파수가 큰 것을 취급한다고 쳐보죠. 예를 들어서 60Hz가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뭐 무선 전파를 취급하는 그런 거라면은 예를 들어서 뭐 1GHz 정도의 주파수를 쓴다고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죠. 1GHz면은 여기 주파수 여기다 대입을 해보면은 1기가라는 거는 뭐 나중에 배우겠지만 1 곱하기 10의 9승이고 광속은 아까 3 곱하기 10의 8승이라고 그랬죠. 예. 그러면은 이게 약분이 되고 즉 약 0.3m 정도가 되는 거죠. 0.3m면은 30cm지 않습니까? 30cm. 그것의 10분의 1이라고 그랬으니까는 즉 요 파장 크기가 30cm 밖에 안 되고 그 10분의 1인 3cm는 되어야 3cm 범위 내에 있어야 그래도 이 집중 정수 시스템에 적용이 되는 것이고, 이보다 시스템이 커지는 것 같으면은 이제 회로 이론을 쓰면은 맞지 않습니다. 동작이 이상하게 되죠. 그래서 전자기 이론을 적용해서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런 게 집중 정수 시스템이라는 의미입니다. 네,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회로 이론에서 회로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문제를 이제 주어지면 풀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문제를 어떤 식으로 해결해 가는가? 문제 해결 방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먼저
주어진 것과 구해야 할 것을 파악한다. 즉 주어진 것이라면은 숫자 값으로 주어진 것 이런 걸 예로 들어서 말할 수 있겠죠. 여기는 얼마, 여기는 얼마 이렇게 주어진 것이 있고 또 구해야 할 것, 즉 어딘가 가르쳐주지 않는 부분이 있죠. 그 부분이 결과가 무엇인지를 파악해내야 되고 이제 그러니까 어떤 게 주어진 거고 어떤 게 알아내야 할 것인지 파악하는 게 필요하겠고 그 다음에 회로도 즉 아까 말한 대로 전기 시스템의 수학적인 모델로 구현된 것이 이제 회로도죠. 시각적인 모델로 이제 그려보는 것이죠. 그렇게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해법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풀 수도 있고 저렇게 풀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푸는 방법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이 회로에 있어서는 어떤 해법이 가장 적절한가 그 적절한 것을 파악해서 결정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결정했으면은 그 다음에는 계산을 해야겠죠. 계산을 해서 계산한단 말은 아까 얘기한 대로 이 회로도 자체가 수학적 모델이기 때문에 그 해법도 결국은 수학적으로 해법을 해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수학적으로 계산을 해야 되겠죠. 계산을 정확하게 해서 어떤 답을 내놓게 되는 것이죠. 뭐 그것이 문제 해결 방법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거기다가 좀 더 보태자면은 우선 좀 창의력이 필요합니다. 뭐 창의력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우선 대안을 좀 가질 수 있어야겠죠. 예를 들어 원래 생각한 대로 계산했는데 잘 안 풀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럴 때는 그 다음에 또 다른 해법으로 또 해보는 이런 식의 대안들이 필요하겠고 또 정말 어렵고 잘 안 되는 것 같을 때는 어떤 유사 문제를 좀 활용할 수도 있어요. 지금 내가 풀려는 거하고 좀 비슷하게 생긴 문제가 요런 식으로 푼다. 그 풀이법이 있으면은 그걸 따라서 한번 풀어보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지금 취급해야 될 문제도 해결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어떨 때는 직관력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자 이거를 어떻게 풀면 좋을까 어떤 좀 정해진 공식적인 방법이 아니라 좀 새로운 방법으로 직관적으로 이건 이런 거 아닐까 하고 새롭게 생각해서 해나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직관력이 되겠죠. 또는 이제 지금 정 안 풀리면 좀 놔뒀다가 나중에 다시 풀어보면은 그때는 아무리 해도 생각이 안 나도 뭔가 생각이 나기도 하거든요. 등등 뭐 이러한 창의력이 필요하겠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풀었던 해답에 대한 검증이 필요합니다. 즉 그 값이 타당한가 즉 말이 되는가 말도 안 되게 너무 큰 값이나 너무 작은 값이나 하여튼 좀 이상한 값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물리적으로 실현이 가능한가 예를 들어 어떤 결과가 나왔는데 이게 도저히 예를 들어서 뭐 가정용 전기에서 써서 이렇게 들어가는데 뭐 말도 안 되는 어떤 그런 물리적으로 실현이 불가능한 어떤 동작을 하게끔 값이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되겠죠. 또 다른 해법으로도 같은 결과를 얻는지 아까 얘기한 대로 해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A라는 해법으로 풀었을 때 이런 결과가 나왔으면 B라는 해법으로 풀어도 똑같은 결과가 나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것을 통해서 이제 검증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다음 1.2장 보겠습니다. 1.2장은 국제 단위계입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과학과 공학 분야에서는 여러 숫자 값들을 취급하기 마련인데 그런 것들에 대한 단위가 통일이 되어 있지 않으면은 다른 사람들, 다른 엔지니어들, 다른 분야의 사람들하고 의사소통이 잘 안 되겠죠. 또 국가 간에도 전통적으로 쓰는 여러 단위계들이 서로 다릅니다, 사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일하는 게 필요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무게를 취급할 때 뭐 근수로 재기도 하고 뭐 미국에서는 온스로나 파운드 뭐 이런 거 재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게 통일이 안 되면은 서로 간에 학문적인 교류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국제적으로 이제 인터내셔널 시스템 오브 유니트 이거 뭐 프랑스어로 쓰면은 시스템이 먼저 나고 인터내셔널이 뒤에 나와서 SI라고 하는데 SI 단위계라는 말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국제적인 동일한 단위를 사용해서 엔지니어들 간의 정확한 의사소통이 가능하게끔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단위계입니다. 그래서 이 국제 단위계에는 먼저 기본 단위계가 있습니다. 기본 단위계는 어떤 물리적인 양을 표현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어떠한 물리적인 그런 영역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보면은 총 7가지가 나오죠. 길이, 질량, 시간, 전류, 열역학적인 온도, 물질의 양, 광도 이렇게 7가지로 구분해서 있는데 우리가 익숙한 단위 명칭들도 있죠. 예를 들어 길이는 미터, 질량은 킬로그램,
시간은 초, 전류는 암페어. 그 외에도 우리가 물리 시간에 배웠던 온도는 켈빈도를 씁니다. 그래서 물질의 양은 몰 쓰고 광도는 칸델라 이렇게 쓰죠. 그래서 이 명칭에 대해서 기호를 이런 식으로 쓰죠. 이 M자가 이렇게 대문자로 나왔는데 보통 소문자 M을 많이 쓰죠. 이거 나중에 자료에서 고치겠습니다. M으로 이렇게 미터를 표시하고 무게는 킬로그램 이렇게 kg 이렇게 쓰고 물론 g일 경우엔 g라고도 쓰겠지만요. 그 다음에 초는 s 이렇게 쓰고 암페어는 대문자 A 그 다음에 켈빈도 절대 온도를 말하는 거죠. 섭씨로 치면은 영하 273도가 0도에 해당되는 것이죠. 이게 K죠. 그 다음에 몰, MOL 이렇게 쓰고 광도는 CD 이렇게 쓰죠. 그래서 이런 7가지의 기본 단위계를 이용해서 그 외의 다른 어떤 필요한 단위계를 또 만들어냅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유도 단위계입니다. 즉 기본 단위계를 이용해서 SI들을 결합해서 구성하는 것이 유도 단위계가 됩니다. 그래서 그 몇 가지들이 있어요. 아까 우리가 그 신호 주기 같은 거 얘기할 때 주파수가 있었죠. 주파수는 헤르츠 쓰죠. 이건 일반인들도 많이 아는 단위이죠. 즉 이 헤르츠라고 하는 것은 1초 동안에 진동이 몇 차례 있었냐 그렇기 때문에 그 초의 역수에 해당되는 값이 됩니다. 그래서 S의 마이너스 1승 이렇게 쓰죠. 그 다음에 힘, 뉴턴이라는 단위를 쓰죠. 이 뉴턴이라는 새로운 단위는 사실은 기존에 있던 기본 단위계인 킬로그램 곱하기 미터 퍼 세컨드 제곱 이것을 뉴턴에 해당되게 되니까는 이 단위를 쓰는 것보다 이렇게 뉴턴이라는 단위를 따로 만든 것이죠. 그 다음에 에너지 또는 일에 해당되는 단위 줄이 있죠. 줄은 뉴턴 곱하기 미터. 전력은 와트. 와트는 줄 퍼 세컨드. 지금 보시면 그럼 이 공식들이 사실은 이 양의 값 자체가 어떤 의미냐를 사실은 내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전력은 에너지가 1초 동안에 얼만큼이냐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에너지는 줄은 뭐냐 힘이 얼만큼의 거리로 주어졌느냐가 에너지 또는 줄에 해당되는 거고 그런 식의 의미가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식을 잘 살펴보면 이 양 자체가 어떤 의미냐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죠. 또 전하라고 하는 어떤 전기적인 양이 있습니다. 그것은 쿨롱이라는 단위를 쓰는데 그거는 암페어 곱하기 세컨드. 그래서 그 전류가 몇 초 동안 흘러갔느냐 그것이 전기가 간 양을 말하는 것이죠. 그걸 전하라고 그러고 그다음 전위, 볼트. 전위는 뭐 전압이라고도 하죠. 볼트는 줄 퍼 쿨롱. 즉 1의 양이 1쿨롱, 전하 1쿨롱당 얼만큼의 에너지가 있느냐 그것이 곧 전위가 되겠죠. 그 다음에 전기에는 저항이라는 값이 있습니다. 옴이라는 값이 있어요. 기호는 이렇게 대문자 오메가 그리스기 오메가를 쓰는데 그것은 전압 나누기 전류 값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전기 컨덕턴스라는 게 있습니다. 컨덕턴스는 이 옴의 역수예요. 그래서 V 나누기 A가 아니라 A 나누기 V가 됐죠. 그래서 단위는 이름은 지멘스라고 하고 이렇게 대문자 S로 쓰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유도 단위계가 있는데 아까 말한 대로 기본 단위계를 몇 가지를 결합해서 새롭게 유도해낸 것이 유도 단위계죠. 그 다음에 표준 접두사가 있습니다. 표준 접두사라는 것은 여기서도 얘기하듯이 어떤 값이 너무나 크거나 또 너무나 작아서 너무 크다는 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뒤에 공이 한참 붙어야 되는 값을 너무 큰 값이라고 말할 수 있죠. 너무 작은 값이라는 거는 이렇게 소수점이 한참 내려가서 이런 식으로 가는 이런 것들이 너무 작은 값이죠. 그래서 너무 크거나 너무 작은 값들을 좀 더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표준 접두사라는 것이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일반인들도 잘 아는 것들도 있고 좀 낯선 것들도 있을 텐데 책에는 이보다 물론 조금 더 많이 나왔지만 적어도 이 3의 배수에 해당되는 값들은 꼭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만든 10의 거듭제곱, 10의 3승, 6승, 9승, 10의 마이너스 3승, 마이너스 2승 이런 식으로 3의 배수로 많이 갑니다. 자, 그럼 먼저 이제 쉬운 것부터 시작하죠. 이 밀리, 즉
소문자 m으로 쓰는 것은 10의 마이너스 3승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미터가 있는데 0.001m다. 그러면 이것을 요 밀리 기호를 활용하면 어떻게 되냐면 1 밀리미터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 밀리의 의미가 곧 10의 마이너스 3승, 즉 소수점 3개만큼 이동한 것에 해당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줄여서 쓰는데, 이거는 사실은 뭐 초등학교만 나와도 이 개념은 다 알죠. 사실은 이 밀리를 이렇게 쓴다는 것. 그럼 더 작은 값, 즉 소수점이 3개가 더 가는 더 작은 값일 경우에는 이 마이크로라고 그리스 기호 뮤를 이용해서 마이크로라고 표현합니다. 사실 다른 기호들도 보면 대부분 첫 글자를 따다 쓰고 있는데, 여기 밀리에서 벌써 m을 썼기 때문에 마이크로도 m 쓰면 안 되니까 그리스 기호 뮤로 대신 쓴 거죠. 그래서 이 뮤는 10의 마이너스 6승, 그 다음에 나노 n 쓰고 10의 마이너스 9승, 또 피코는 10의 마이너스 12승, 이런 식으로 쓰죠. 자, 그러고 이번엔 큰 수 쪽으로 가보면은 K는 킬로. 킬로도 일반인들이 잘 알고 있죠. 예를 들어서 또 미터 얘기를 하자면 1000m는 1킬로미터 이렇게 되죠. 그렇죠? 킬로미터, 킬로그램 등등 이런 식으로 킬로 많이 쓰죠. 그 다음에 메가는 대문자 m을 씁니다. 이 소문자 m하고 구분돼서 m 이렇게 쓰고 10의 6승. 저 뭐 메가라는 말도 사실 요즘은 많이 쓰죠. 뭐 IT가 많이 보편화되면서 이런 단어 많이 알죠. 기가도 G, 이것도 그쵸? 많이 컴퓨터나 이런 데서도 많이 나타나는 접두사니까는 잘 아시죠? 10의 9승이 되겠고, 그 다음 T, 테라는 10의 12승. 그래서 이렇게 3, 6, 9, 10 이렇게 킬로, 메가, 기가, 테라. 그 다음 반대로는 밀리, 마이크로, 나노, 피코. 적어도 요 4개씩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서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다뤘던 국제 단위계를 이용해서 예제를 하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호가 케이블 안에서 빛의 속도의 80% 속도로 전파된다고 한다면, 이 케이블 길이를 인치로 표시했을 때 인치로 표시한 케이블 길이가 얼마의 길일 때 시간이 1나노세컨드가 되겠는가? 자, 다시 말해서 케이블이 이렇게 있으면은 어떤 신호가 들어가서 케이블 안에서 진행되는데 빛의 속도의 80% 속도로 전파된대요. 이 속도가 그러니까 빛의 속도, 아까 빛의 속도는 뭐였죠? 3 곱하기 10의 8승 미터 퍼 세컨드, 즉 1초에 3 곱하기 10의 8승 미터만큼 진행되는데 그것의 80% 속도래요. 즉 0.8을 곱하면은 이 신호의 속도가 구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1나노세컨드의 시간이면은 얼만큼 진행이 되겠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속도에다가 거리는 속도 곱하기 시간이죠. 그렇죠? 여기 속도 자체가 내포된 게 이미 거리를 시간으로 나눴다는 게 내포되어 있죠. 단위를 보시면은 그 단위 속에는 어떤 의미가 내포되는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속도에다가 시간을 곱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위에서 구한 3 곱하기 10의 8승 곱하기 0.8에다가 시간이 1나노세컨드라 했죠. 그럼 1하고 나노가 아까 뭐였죠? 10의 마이너스 9승이죠? 예, 이렇게 되죠. 이제 이렇게 풀 때는 사실 단위를 병행해서 적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미터 퍼 세컨드라고 썼었고 여기다가 세컨드라고 썼었다. 그러면은 세컨드가 분모에 있고 여기 세컨드가 분자에 있으니까 이게 약분돼서 이렇게 없어지죠. 그럼 남는 건 미터만 남죠. 그래서 정말 거리가 구해진 거구나라고 확인도 되죠. 어떻게 보면 이렇게 단위를 함께 적어주는 게 실수를 줄이는 방법이기도 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우선 요거를 풀어봅시다. 자, 요걸 풀면은 이쪽 위에다가 좀 풀어볼게요. 그러면은 8 곱하기 3은 24죠.
24에다가 우선 이 거듭 제곱들을 좀 정리해보면 10의 8승은 10의 마이너스 9승에 대해서 10의 마이너스 1승이 되겠죠. 그쵸? 그럼 여기 소수점이 하나, 두 개가 들어가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 두 개 내려간 0.24가 값이 되겠죠. 단위는 미터예요. 그죠? 우리가 구한 거리가 0.24m인데 근데 길이를 인치로 표시했을 때라고 말을 했죠. 그러면은 1인치가 2.54cm라는 이것을 알고 있어야겠죠. 그러니까는 이제 모를 것 같으니까 이렇게 문제에다 이렇게 주어진 거죠. 예, 그러면은 자 1인치가 2.54cm다. 그럼 0.24m를 가지고 구해보죠. 0.24m는 cm로 우선 바꾸면은 센티는 이제 100분의 1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24cm가 일단 되겠는데 그러면 2.54cm가 1인치라 그랬으니까는 그러면은 1인치가 2.54cm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렇게 약분이 되고 요것이 이제 계산을 해봐야겠죠. 이 계산은 뭐 계산기로 좀 두들겨 보면 나오겠지만은 9.45 인치가 되겠습니다. 뭐 물론 여기서 직접 초등학생들 하듯이 계산을 할 수도 있는데 그냥 이렇게 계산 결과를 직접 냈습니다. 그래서 답이 이게 되겠죠. 인치로 표시한 케이블 길이가 얼마일 때, 즉 9.45 인치면은 1나노세컨드다. 뭐 여기서는 우리는 사실 한국 사람은 센티미터가 더 익숙하죠. 24cm 동안 이 전기 신호가 쫙 가는데 1나노세컨드, 즉 10의 마이너스 9승, 아까 없어졌지만 10의 마이너스 9승초. 그럼 얼마나 짧은 시간이, 그 짧은 시간 동안 24cm를 진행한다 이거죠, 전기 신호가.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단위계를 이용해서, 즉 이런 단위계들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또 이제 아까 그 나노가 10의 마이너스 9승이라는 이러한 크기를 의미하는 표준 접두사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실제로 어떠한 원하는 결과를 구해내는 이런 것들을 예제로 같이 해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그러면은 회로 해석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기 회로를 설계하는 것에 대해서 먼저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그 가운데서 그럼 회로를 해석한다는 건 무엇인지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기 회로를 설계한다고 한다면 먼저 요구사항이라는 게 있습니다. 즉 어떤 이런 필요가 있어서 이런 물건이 필요해, 이런 것이 요구사항이 되겠죠. 그래서 그 물건은 이렇게 동작하고 이러이러한 어떤 결과를 얻어내고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나오겠죠. 그렇죠? 그럼 거기에 맞춰서 설계 명세가 나옵니다. 이 설계 명세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정도의 전기를 공급받아서 어떤 동작을 해서 구체적으로 뭐 예를 들어 화면에 뭐가 뜬다면 화면 뭐 해상도는 어떻고 뭐 전압은 어떻고 등등 이런 구체적으로 숫자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어떤 규격이 나타나죠. 그것을 설계 명세라고 하겠죠. 구체적인 것이. 그러면은 이 설계 명세가 나오면은 거기에 맞춰서 물리적인 통찰력을 이용해서 어떤 개념을 수립해야 됩니다. 즉, 그래서 그러한 앞에서 말한 이런 설계 명세가 구현이 되려면은 이러이러한 어떠한 것들을 사용해서 이런 물건이 만들어져야겠다는 그러한 것이 모델링이 돼야 되는 거죠. 물리적인 모델링이. 그러면은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이제 회로 모델을 만들게 됩니다. 회로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우리가 그 회로 이론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얘기했지만은 이런 물리적인 어떤 개념이 수학적으로 모델링 된 거죠. 즉 수학 문제로 만들어서 풀 수 있는 이제 그러한 형식의 회로가 회로 모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회로 모델이 만들어지면은 이런 회로 모델이 이제는 회로를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회로 해석이란 말이 이제 나오는데요.
우리가 이제 회로 해석 얘기했지 않습니까? 즉 이렇게 수학적인 모델에 대해서 실제로 앞에서 말한 이런 설계 명세대로 잘 동작하는지를 수학적으로 해석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뭐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 막 계산을 해서 이론적으로 수학적으로 원하는 결과대로 동작을 하는구나 라는 결론을 얻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만약 그게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해석에 근거해서 문제가 있으면 고쳐 나가야겠죠. 그러한 정제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계속 이 과정이 반복되는 거죠. 회로 해석해보고 문제가 있으면은 또 어떤 값을 좀 고쳐보고 구조를 좀 변경해보고 그렇게 해서 이 설계 명세하고 일치되게 동작하는 회로 모델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이렇게 이론적으로 다 끝나면 이제 어떻게 하는 거죠? 실제로 물건을 만들어 보는 거죠. 물리적인 시제품을 만들어 보는 거죠. 앞에서 나온 그런 모델을 가지고 직접 부품을 갖고 또 회선을 구성하고 해서 만들어 봅니다. 그렇죠? 그렇게 만들어내고 나면은 이것을 어떻게 제대로 잘 도는지 실험적으로 측정해야 되는 거죠. 즉 실제로 어떤 전기값을 넣어보고 어떤 주변 환경 변화를 가해보고 그런 식의 어떠한 실험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어떠한 계속적인 입력을 넣어줬을 때 이게 제대로 동작하는지를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제대로 동작하는지를 이제 측정해 보는 거죠. 그래서 잘 돌아가는지, 즉 설계 명세에서 요구한 대로 원하는 입력값에 대한 원하는 출력값이 나오는지 검토해보고 문제가 있으면은 고쳐야 되겠죠. 그런 과정이 정제 과정이죠. 이 정제 과정은 여기서 이루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여기서 뭔가 고쳐가서 또 고치고 아니면 이쪽에선 더 이상 고칠 게 없다. 근본적으로 여기서 잘못된 것일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사실. 그러면은 다시 이쪽으로 돌아와서 또 여기서 또 고쳐진 다음에 이쪽으로 넘어야 되고 이럴 수도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은 수학적으로, 즉 이상적으로 머리로는 구현이 가능한 건데 현실 세계에서는 도저히 안 되는 것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물리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거기에 맞춰서 다시 새롭게 모델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거치는 게 전기 회로를 설계하는 전체 과정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럼 이 전체 과정 중에서 우리가 다루는 이 회로 해석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이 부분에 해당되는 것이죠. 어떤 주어진 회로 모델에 대해서 수학적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보는 이 회로 해석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회로 해석에 대해서 다시 얘기하자면은 아까 얘기한 대로 주어진 설계 명세에 대한 수학적인 모델이 바로 그 회로 모델이죠. 이 회로 모델을 수학적인 기법에 근거해서 동작 특성을 예측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회로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한 그 수학적인 기법으로 이 회로 모델이 잘 동작할지 그 동작 특성, 뭐 책에는 동특성이라고도 했는데 그 동작 특성을 예측하는 그것이 회로 해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